뭐라고요? 한국 정부에 돈을 요구한다고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기 일본의 터무니없는 요구에 기가 찬 외국인 지질학자가 있습니다. 지진 연구를 위해 온 평범한 과학자였던 그녀가 이제는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벌어지는 예상치 못한 갈등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사라 존슨이에요. 34살의 미국인 지질학자로 지금은 일본 도쿄대학에서 객원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답니다. 도쿄에 온 지 벌써 2년이 다 되어 가네요.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흐르는 것 같아요. 처음 일본에 왔을 때 저는 단순히 난카이 해구의 지진 활동을 연구하러 왔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운명이란 참 예측 불가능한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한국과 일본 사이의 복잡한 관계에 휘말리게 될 줄 알았겠어요? 그 시작은 아주 우연한 계기였죠. 작년 봄 도쿄 근교의 한 온천 마을을 방문했을 때였어요. 그곳에서 우연히 한국에서 온 지질학자 박민준 교수님을 만났는데 그분과 나눈 대화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답니다. 사라 씨, 혹시 독도 주변 해저 지형에 대해 들어본 적 있나요? 박 교수님의 이 한마디가 모든 것의 시작이었어요. 그날 밤 온천에 몸을 담그고 나눈 대화는 밤새도록 이어졌죠. 독도 주변의 특이한 지질 구조 그리고 그것이 난카이 해구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한 박 교수님의 가설은 정말 흥미진진했어요. 와, 정말 놀라워요. 이런 생각은 미처 못했네요. 제 입에서 연신 감탄사가 터져나왔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한국과 일본의 지질학적 연관성에 푹 빠지게 되었어요. 하지만 지금 제가 발견한 것들이 단순한 과학적 호기심을 넘어서 양국 간의 정치적 갈등으로 번질 줄은 꿈에도 몰랐죠. 일본 정부가 한국의 지진 방파제 역할에 대한 보상을 요구한다니 이건 정말 믿기 힘든 일이에요. 제 연구가 이런 식으로 악용될 줄 알았다면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순 없겠죠? 제가 발견한 사실들이 두 나라 사이의 갈등을 부추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협력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확신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더 깊이 파고들어 이 모든 상황의 진실을 밝혀내기로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연구실로 향했어요.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었죠. 바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이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거였어요. 연구실에 도착하자마자 제 동료 히로시가 저를 급하게 불렀어요. 사라 씨, 이것 좀 보세요. 그의 목소리에서 긴장감이 느껴졌죠. 컴퓨터 화면에는 일본 근해의 해저 지형도가 띄어져 있었는데 뭔가 심상치 않아 보였어요. 난카이 해구 주변의 지형이 미묘하게 변화하고 있었거든요. 보통 사람들은 눈치채기 힘들 정도의 작은 변화였지만 우리 같은 전문가의 눈에는 아주 분명히 보였답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이런 변화가 의미하는 바는 너무나 명확했어요. 대규모 지진의 전조였죠. 히로시와 저는 밤을 새워가며 데이터를 분석했어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죠. 난카이 해구에서 규모 8 이상의 대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었어요. 이런 대지진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생각만 해도 끔찍했어요. 일본 정부의 예측에 따르면 이런 대지진이 발생하면 최소 23만 명이 사망하고 209만 채의 건물이 피해를 입을 수 있대요. 하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더 심각할 수 있어요. 일부 전문가들은 사망자가 33만 명에 이를 수 있고 경제적 손실이 2,000조 엔을 넘을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었거든요. 더 큰 문제는 이런 대지진이 쓰나미를 동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니 최대 34m까지 올라갈 수 있대요. 10층 건물보다 더 높은 파도라니 상상이 되세요? 저는 그 순간 동일본 대지진 때의 끔찍한 장면들이 떠올랐어요.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쓰나미의 위험을 과소평가했었죠. 우리의 연구 결과를 정부에 보고했지만 그들의 대응은 실망스러웠어요. 지자체의 60%가 대지진 발생 시 스스로 대피하기 어려운 주민들의 피난 계획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거든요. 게다가 병원들의 내진 설계도 부족해서 환자들의 안전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 더 황당한 일이 벌어졌어요. 일본 정부가 한국의 지진 방파제 역할에 대한 보상을 요구한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한국의 지진의 영향을 막아준다는 이유로 말이죠. 정말 믿기 힘든 일이었어요. 저는 이 상황을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한국의 박민준 교수님께 연락을 취했어요. 그분도 이 소식을 듣고 놀라셨더라고요. 우리는 화상회의를 통해 서로의 연구 결과를 공유했어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죠. 난카이 해구의 움직임이 한반도 주변의 지질 활동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거였어요.
이 발견은 정말 중요했어요. 이는 단순히 한국과의 문제가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의 지질학적 안정과 직결된 문제라는 걸 의미했거든요. 저는 이 사실을 어떻게 알려야 할지 고민했어요. 양국의 정부가 서로를 비난하는 대신 협력해야 한다는 걸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요? 그때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양국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는 거예요. 이를 통해 우리의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자는 거죠. 하지만 이런 제안이 받아들여질까요?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휘말리지 않고 순수하게 과학적인 접근을 할 수 있을까요? 이 모든 상황이 제 머릿속을 어지럽혔어요. 과학자로서 그리고 인간으로서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순 없었어요. 뭔가 행동을 해야만 했죠. 그리고 그 첫걸음을 내딛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선택한 첫 행동은 한국과 일본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난관의 연속이었답니다. 컨퍼런스 준비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8월 8일 오후 4시 43분경 미야자키현에서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했어요. 처음에는 6.9로 추정됐다가 나중에 상향 조정됐죠. 이 지진으로 일본 전역이 혼란에 빠졌어요. 도쿄에서도 흔들림이 느껴졌는데 연구실의 책장에서 책들이 떨어지고 컴퓨터 모니터가 흔들리는 걸 보며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그날 밤 저희 연구팀은 비상회의를 소집했어요. 히로시, 아키라, 유키 등 동료들과 함께 밤새 데이터를 분석했죠. 커피를 마시며 뜬 눈으로 밤을 새우는 동안 우리는 이 지진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난카이 해구의 움직임과 분명한 연관성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음날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9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원자로 2호기에서 25톤의 오염수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한 거예요. 이 소식을 듣는 순간 저는 2011년 후쿠시마 사고 당시의 끔찍한 기억이 플래시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일본 정부는 해결료 냉각에는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지만 저는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지 않았어요. 지하수 오염 위험이 커졌거든요. 이 사고 소식을 들은 후 저는 즉시 후쿠시마 현지의 동료 연구자들에게 연락을 취했어요. 그들의 목소리에서 긴장감이 느껴졌죠. 사라,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해. 정부 발표만 믿고 있을 때가 아니야. 이 말을 들으며 저는 우리가 준비 중인 컨퍼런스에서 이 문제도 반드시 다뤄야 한다고 결심했어요. 그리고 마치 재앙이 겹치기라도 하듯 연이은 태풍 소식이 들려왔어요. 제5 태풍 마리아가 일본을 강타했고 그 뒤를 이어 제6호 손띤, 제7호 안필까지 연달아 일본을 향해 북상하고 있었죠. 태풍 마리아가 도쿄를 강타했을 때 저는 연구실 창문을 통해 바깥 풍경을 지켜봤어요. 빗줄기가 마치 채찍처럼 내리치고 나무들이 강풍에 몸부림치는 모습이 보였죠. 도쿄 타워의 불빛이 흐릿하게 보일 정도로 비가 세차게 내렸어요. 그 순간 저는 자연의 힘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답니다.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컨퍼런스를 준비하는 것은 정말 힘들었어요. 매일 밤 잠들기 전 과연 이 컨퍼런스가 의미가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기도 했죠.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국제 협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힘을 모아야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컨퍼런스 준비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건 일본 정부의 비협조적인 태도였어요. 그들은 우리의 연구 결과가 불필요한 공포를 조성한다며 컨퍼런스 개최를 반대했죠. 심지어 일부 관리들은 저를 외국인 문제아로 낙인 찍으려 했어요. 한 번은 정부 관계자와의 미팅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관리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죠. 존슨 박사, 당신은 우리나라의 관습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군요. 이런 민감한 문제는 조용히 처리해야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뜨거운 분노가 끓어올랐어요. 관습이요? 수많은 생명이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 관습을 핑계로 진실을 감추려 하시는 겁니까?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다는 걸 느꼈지만 물러설 수는 없었어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팀은 포기하지 않고 컨퍼런스 준비를 계속했어요. 한국의 박민준 교수님과 매일 밤 화상회의를 하며 프로그램을 구성했고 전 세계의 저명한 지질학자들에게 참가를 요청했죠. 그런데 컨퍼런스 개최 일주일 전 또 다시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규모 6.0의 지진이 노토반도 인근 시카 원전과 불과 45km 떨어진 곳에서 발생한 거예요. 이 소식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우리의 예측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에 두려움과 책임감이 동시에 밀려왔죠. 이 사건 이후 컨퍼런스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언론에서는 연일 저희 연구팀의 예측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보도했고 시민들 사이에서는 불안감이 급속도로 퍼져나갔죠. 컨퍼런스 전날 밤 저는 도쿄만을 내려다보는 호텔 방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멀리 보이는 불빛들이 마치 희망의 등불처럼 보였죠. 내일이면 모든 것이 시작돼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가슴 속에서 두려움과 기대가 교차했지만 한 가지 확신이 있었어요. 바로 우리가 반드시 이 위기를 함께 헤쳐나가야 한다는 것이었죠. 컨퍼런스 당일 아침,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회의장으로 향했어요. 어젯밤의 결의와 희망이 아직 가슴속에 남아 있었죠. 하지만 현실은 제 기대와는 너무나 달랐어요.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일본 측 대표가 예상치 못한 발언을 했어요. 우리는 한국 정부의 지진 방파제 역할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것입니다. 일본이 한국의 지진 피해를 줄여주고 있으니 말이죠. 순간 회의장이 얼어붙었어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그를 쳐다봤죠. 무슨 말씀이세요? 이건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일본 측은 계속해서 주장을 이어갔어요. 그들의 설명에 따르면 일본이 지질학적으로 한반도를 보호하는 방파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한국 대표단이 강하게 반발했어요. 이는 완전히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지진은 지각판의 움직임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연현상이에요. 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지진을 막아준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한국 측의 주장에 동의하며 말을 보탰어요. 맞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동아시아의 같은 판구조 위에 위치해 있지만 한국은 상대적으로 지진 발생 빈도가 낮은 안정된 지각판 위에 자리 잡고 있어요. 반면 일본은 불의 고리라고 불리는 태평양 지진대에 속해 있죠. 이는 지리적 위치와 구조적 특성 때문입니다. 일본이 한국의 지진 방파제 역할을 한다는 주장은 이러한 과학적 사실을 완전히 무시한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 측은 전혀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터무니없는 주장을 펼쳤죠. 그렇다면 한국이 중국발 미세먼지를 막아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오히려 한국이 일본의 보상을 요구해야 할 것 같네요. 한국이 매년 엄청난 양의 황사와 미세먼지를 흡수하면서 일본이 상대적으로 더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기여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주장은 과장된 풍자일 뿐이에요. 국가 간의 지리적 위치로 인한 환경적 상호작용을 근거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비논리적입니다. 회의는 계속해서 악화일로를 걸었어요. 일본 측은 전혀 타협의 여지를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더 강경한 태도로 나왔죠. 그들은 심지어 이 문제를 국제사회에 제기하겠다고 위협까지 했어요. 저는 계속해서 설득을 시도했어요. 여러분, 보상금은 일반적으로 국가 간의 전쟁, 침략, 불법적 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요구됩니다. 자연재해로 인해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피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지리적 위치나 자연현상에 기인한 것이라면 이는 국제법상 보상금 요구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한국 대표단도 이에 동의하며 말을 이었죠. 만약 이런 논리가 성립된다면 우리는 중국의 황사 및 미세먼지 차단 보상금을 요구해야 할 것이고 미국은 멕시코의 토네이도 발생에 대한 보상금을 요구해야 할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하지만 일본 측은 여전히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그들은 오히려 이 문제를 더 확대하려 했죠. 우리는 이 문제를 국제사회에 제기할 것입니다. 한국의 지진 방파제 역할에 대한 경제적 보상은 정당한 요구입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깊은 좌절감을 느꼈어요. 과학자로서 이렇게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인 주장이 공식적으로 제기되는 것을 보는 것은 정말 고통스러웠죠. 회의는 결국 아무런 합의 없이 끝났어요. 일본 측이 계속 한국을 비난하며 회의장을 떠났고 저는 그 자리에 홀로 남았죠. 이대로 끝낼 순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백방으로 뛰어다녔어요. 일본 정부의 여러 부처를 찾아다니며 이 주장의 비과학성을 설명하려 노력했죠. 일본 과학자들과 만나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어요. 심지어 일본 언론과 인터뷰도 했답니다. 한 유명 일본 신문가의 인터뷰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지진은 지각판의 움직임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연현상입니다. 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지진을 막아준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말이 되지 않아요. 이는 마치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날씨를 조절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주장이 얼마나 위험한지도 설명했죠. 만약 이런 논리가 받아들여진다면 국제관계는 완전히 뒤죽박죽이 될 거예요. 모든 나라가 자연현상을 이유로 서로에게 보상을 요구하게 될 테니까요. 이는 국제사회의 안정을 해치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하지만 제 노력은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어요. 오히려 일부 극우 성향의 일본 언론에서는 저를 외국인 문제아로 낙인 찍기 시작했죠. 일본의 정당한 요구를 방해하는
외국인 과학자라는 식의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더 큰 문제는 일본 정부가 이 지진 방파제 논리를 공식 입장으로 채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 문제를 국제사회에 제기하겠다고 공언했고 심지어 일부 정치인들은 이를 선거 공약으로 내세우기까지 했죠. 저는 절망감을 느꼈어요. 과학적 사실보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우선시되는 현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죠. 하지만 동시에 이 문제의 해결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것도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새로운 전략을 세웠어요. 일본 내에서의 활동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죠. 대신 국제학술대회와 세미나를 통해 이 문제의 비과학성을 알리기로 했어요. 전 세계의 지질학자들과 연대하여 일본의 주장에 대한 반박 논문도 준비했죠. 동시에 한국의 연구진들과도 긴밀히 협력했어요. 우리는 함께 한반도와 일본 열도의 지질학적 특성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를 시작했죠. 이를 통해 지진 방파제 주장의 허구성을 명확히 밝히고자 했어요. 이 과정에서 저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일본의 일부 지질학자들도 정부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였죠. 그들은 정부의 압력 때문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내지 못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들과 비밀리에 연락을 주고받으며 함께 대응 방안을 모색했답니다. 일본 내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일부 정치인들이 지진 방파제 주장의 재검토를 요구하기 시작했고 시민들 사이에서도 의문의 목소리가 커졌죠. 그러던 어느 날 일본 최고의 지질학자 중 한 명인 타나카 교수가 공개적으로 정부의 주장에 반대 의견을 냈어요. 우리는 과학적 사실을 무시하고 정치적 이해관계만을 좇아서는 안 됩니다. 지진 방파제 주장은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이 발언은 일본 사회에 큰 파문을 일으켰어요. 많은 사람들이 타나카 교수의 용기에 박수를 보냈고 정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커졌죠. 하지만 동시에 극우 세력의 반발도 거세졌어요. 그들은 타나카 교수를 국가의 적이라고 비난했고 저를 포함한 외국인 과학자들을 향한 공격도 더욱 심해졌죠. 일부 극우 매체에서는 저를 일본의 국익을 해치는 외국인 스파이라고까지 몰아갔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매일 밤 고민에 빠졌어요. 내가 과연 이 일을 계속해야 할까? 이대로 일본을 떠나는 게 나을까? 하지만 그때마다 제가 왜 이 일을 시작했는지 떠올렸죠. 과학의 진실을 밝히고 그것을 통해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제가 이 길을 걸어온 이유였어요. 그래서 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연구에 매진했어요. 한국의 동료들과 함께 한반도와 일본 열도의 지질학적 특성을 더욱 세밀하게 분석했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놀라운 발견을 했어요. 두 지역의 지질 구조가 우리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밝혀낸 거예요. 이 발견은 양국 간의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어요. 우리는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제안을 준비했죠.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대규모 지진 관측 네트워크를 구축하자는 거였어요. 우리가 서로를 비난하는 대신 협력한다면 지진으로부터 양국 국민들을 더 잘 보호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에요. 하지만 이 제안은 양국 정부로부터 즉각적인 지지를 받지 못했어요. 오랜 갈등으로 인한 불신이 여전히 깊었거든요. 일본 정부는 여전히 지진 방파제 주장을 완전히 철회하지 않았고 한국 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 우리의 입장을 알렸죠. 서서히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양국의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 우리의 제안에 대한 지지 의견이 늘어났고 일부 정치인들도 우리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고무적이었던 것은 젊은 세대들의 반응이었어요. SNS를 통해 우리의 연구 결과가 빠르게 퍼져나갔고 많은 젊은이들이 과학적 사실에 기반한 정책 결정을 요구하기 시작했죠. 이런 변화 속에서 저는 계속해서 연구에 매진했어요. 매일 밤늦게까지 연구실에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새로운 이론을 개발했죠. 때로는 너무 지쳐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제가 왜 이 일을 시작했는지 떠올렸답니다. 과학의 진실을 밝히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 인류에 기여하는 것. 그게 바로 내가 과학자가 된 이유야. 이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힘을 내곤 했어요. 그 일이 있은 지 몇 주가 지났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지진 방파제 논란은 여전히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일부 일본인들 사이에서는 이 주장이 더욱 강화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최근 일본의 한 극우 정치인이 또다시 지진 방파제 주장을 들고 나왔어요. 그는 국회 연설에서 일본은 한국의 거대한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죠. 이 발언은 일본 사회에 또 한 번 큰 파문을 일으켰어요.
더 놀라운 건 이 발언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일부 언론에서는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듯한 기사들을 내보내기 시작했고, 소셜미디어에서는 이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심지어 일부 지방 정부에서는 지진 방파제 보상금 요구를 공식 의제로 채택하겠다고 나서기도 했죠. 이런 상황을 보면서 저는 깊은 좌절감을 느꼈어요.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연구하고 설명했던 과학적 사실들이 무시되는 것 같아 너무나 안타까웠죠. 때로는 이 모든 노력이 헛된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운 건 한국의 모습이었어요. 놀랍게도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여전히 협력의 손길을 내밀고 있었거든요. 얼마 전 한국 정부는 공식 성명을 통해 과학적 사실에 기반한 협력만이 양국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고 밝혔어요. 더 나아가 한국 지질학계에서는 일본과의 공동 연구를 제안했죠. 지진 예측과 대비를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였어요. 이런 한국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이토록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인 주장을 펼치는 일본에 대해서도 한국은 여전히 이성적이고 협력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으니까요. 한국은 정말 대단해요. 제 일본인 동료 야마다 교수가 말했어요. 우리가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데도 여전히 협력하려고 하다니.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많아요. 저도 전적으로 동의했어요. 한국의 이런 모습은 과학자로서 그리고 인간으로서 제게 큰 영감을 주었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성과 협력의 정신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강대국의 모습이 아닐까요? 하지만 동시에 일본의 현실을 보면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바꾸기 힘든 벽이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과학적 사실보다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우선시되는 현실, 그리고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는 사회 분위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점점 더 일본에서의 미래에 대해 회의적이 되어갔어요. 결국 저는 큰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일본에서의 연구를 정리하고 고국으로 돌아가기로 한 거죠. 이곳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었어요. 물론 이 결정이 쉽지는 않았어요. 2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나야 한다는 게 너무나 아쉬웠거든요. 하지만 떠나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었어요. 바로 한국을 방문하는 거였죠. 그동안 연구를 통해 간접적으로만 알아왔던 한국의 지질을 직접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한국의 과학자들을 만나 그들의 연구 방식과 정신을 배우고 싶었고요. 한국 방문을 앞두고 있던 어느 날 연구실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을 때였어요. 제 일본인 동료 스즈키 씨가 커피를 들고 와 농담처럼 말을 건넸죠. 사라 씨, 한국에 가면 꼭 독도도 가봐야 할 거예요. 거기가 바로 지진 방파제의 핵심 아닌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잠시 할 말을 잃었어요. 하지만 곧 스즈키 씨의 장난기 어린 눈빛을 보고 피식 웃음이 나왔죠.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다가 동시에 크게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때 문득 깨달았어요. 우리가 이렇게 웃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 터무니없는 주장을 농담거리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는 것.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겪고 또 배웠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처음 이 지진 방파제 이론을 들었을 때의 당혹감과 분노, 그리고 그 후의 긴 논쟁과 설득의 과정들. 그 모든 것을 지나 이제는 이렇게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 새삼 감격스러웠죠. 그 순간 제가 한국으로 떠나기로 한 결정이 정말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새로운 시작을 향한 기대와 설렘이 더욱 커졌답니다. 한국 방문을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본에서의 경험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요. 분명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지만 이 경험이 저를 더 강하고 현명한 과학자로 만들어주고 있다고 믿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깊은 존경심을 갖게 되고 있죠. 과학을 존중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협력의 자세를 잃지 않는 한국의 모습은 제게 큰 깨달음을 주고 있어요. 한국으로의 여행 그리고 그 이후의 새로운 삶이 너무 기대돼요. 일본에서의 경험과는 완전히 다른 활기 넘치고 역동적인 한국의 모습을 직접 경험하게 될 생각에 가슴이 뛰고 있어요. 이 여정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경험이 저를 더 나은 과학자이자 인간으로 만들어줄 거라는 거예요. 지질학자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더 넓은 시야를 갖게 될 것 같아요.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과학 문화를 비교하며 저 또한 성장하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어요. 한국의 진취적이고 협력적인 연구 문화는 제게 큰 영감을 줄 것 같고 이는 제 연구 방식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올 거예요. 앞으로 한국에서 더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새로운 발견들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이 모든 과정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제야 드는 생각인데 저는 왜 그동안 한국에서 일해볼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과학기술의 발전, 문화의 다양성, 그리고 사람들의 열정. 이 모든 것을 진작에 경험했어야 했는데 말이에요. 한국에서 어떤 경험을 하게 될지 생각하니 가슴이 설레요. 새로운 연구 환경, 만나게 될 동료들, 그리고 한국의 문화까지. 모든 것이 새로운 영감의 원천이 될 것 같아요. 이 도전이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 거라는 예감이 들어요. 아직 모든 게 불확실하지만 그래서 더 가슴이 뛰는 것 같아요. 미지의 세계로 뛰어드는 과학자의 마음으로 한국행을 준비하고 있답니다. 다음에 소식을 전할 때면 아마도 한국의 지질학 연구소에서 보낸 첫날의 흥분된 마음과 예상치 못했던 발견들로 가득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지 않을까요? 기회가 된다면 꼭 한국에서의 새로운 모험담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에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의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사연자분에게 응원과 격려의 말씀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 뭉클에서는 여러분의 마음들을 모아 사연자분들에게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소개해주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면 위 메일로 제보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즐거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감동 뭉클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